본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고등학생의 금자. 저 금자예요. 선생님, 제가 임신했는데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다가 곧바로 뭔가 결심한 듯 공중전화기로 가 작년 교생이었던 백한상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장면은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서 주인공 금자의 고등학교 시절을 유일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저 선생님한테 가서 살면 안 돼요? 우선 금자는 자신이 끔찍한 사이코패스와 통화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순진한 모습으로 도와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금자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백 선생의 수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그만큼 금자가 순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백한상이 자신의 본심을 잘 숨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따 자세히 소개해드릴 신작 거의 황홀한 순간에 따르면 이런 빌런들은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백한상도 자신의 검은 속마음을 100%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저보고 섹시하다 그러셨잖아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섹시하다는 표현은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너무 어려 위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문제의 표현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음흉한 속마음이 담긴 말이었지만 금자는 단순히 칭찬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금자는 왜 백한상에게 굳이 연락을 취했을까요? 이런 금자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다음 대사인데요. 걔는 등치만 컸지 아빠 노릇 하려면 멀었어요. 무의식적으로 남편 노릇이 아닌 아빠 노릇이라고 말한 걸 보면 금자가 찾는 사람은 자신이 기댈 만한 남편 같은 사람이 아닌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금자의 눈에는 번듯한 직장이 있고 나이도 많은 백한상이 책임감 있는 아빠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금자의 선택은 완벽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감독은 이런 금자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장면의 배경을 굳이 수족관에서 찍었는데요. 마치 수조 속에 갇혀 자유롭게 헤엄치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금자도 상황 속에 갇혀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백한상과 동거하면서 금자는 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절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영화는 연출을 통해 금자와 백한상의 관계를 암시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을 5번 한다. 힘든 일이 닥치면 엎드려 심호흡을 하는 것도 백한상이 금자에게 알려준 것이죠. 또 백한상은 금자에게 유괴에는 착한 유괴와 나쁜 유괴 두 종류가 있다고 알려주며 아이 부모로부터 돈을 얻은 뒤 아이를 돌려주는 것은 착한 유괴라 그녀를 꼬드겼습니다. 금자는 백한상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결국 그가 원모라는 아이를 유괴할 때 이를 방관하죠. 이 또한 금자가 백한상에게 정신적으로 철저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금자도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백한상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배를 당한 상황이고 자신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에 그에게 결국 동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백한상은 애초에 착한 유괴인지 나쁜 유괴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괴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었고 원모가 집에서 시끄럽게 울자 귀찮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백한상은 금자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시킵니다. 금자는 그의 말대로 경찰에 자수하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수 과정에서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때 최 반장이 그녀를 도와주는데요. 최 반장은 금자가 범인이 아닌 걸 알고도 왜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을까요? 최 반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금자를 보고 그녀도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추측하며 일부 체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자수하면 사건을 해결해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계산도 있었겠죠. 실제로 사건의 배경이 된 당시에는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던 시기이기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부실 수사와 강압 수사로 억울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금자의 어설픈 자수는 당시 아픈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죠. 하지만 최 반장은 당시 선택에 대해 계속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가 금자를 빵집에서 다시 만난 장면에서 드러났는데 주인 아저씨가 일본에서 공부하셨다고. 최 반장은 자신이 13년 전에 감옥에 집어넣은 금자를 뒷모습만으로 알아봅니다. 그가 당시 사건과 금자에 대해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곱씹었던 것이죠. 한편 금자는 자수를 한 뒤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이 일어난 곳에 끌려가 어떻게 아이를 죽였는지 재현했습니다. 이때 금자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아이를 끈으로 결박한 뒤에 다시 한번 끈을 고쳐 묶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끈의 목적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잘 묶였다면 굳이 끈을 고쳐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무의식적으로 끈을 고쳐 묶는데 이건 금자가 악랄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이 있는 순수한 소녀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인데요. 예뻐야 돼. 뭐든지 예쁜 게 좋아.
금자는 감옥에 나온 직후 양이에게 힐은 없냐고 묻고 옷도 매번 화려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총에도 문양을 새기는데 이런 과정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지만 금자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그녀는 중요한 순간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고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백한상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오수희를 만났을 때에도 거울을 보며 얼굴을 가다듬죠. 금자가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영화의 바깥에서 보면 금자가 미에 집착한다는 설정은 영화의 미장센에 도움이 됩니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금자 덕분에 모든 장면의 구도가 마치 전시회에 온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느낌이죠. 영화의 스토리 안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은 금자를 무조건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실처럼 복합적이고 좋은 면 나쁜 면 바보 같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밝혔죠. 그래서 일부러 외모에 집착하는 등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모습도 솔직하게 그려내면서 금자가 완벽한 영웅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백 선생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금자는 백 선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교도소 동지들을 여러 도와주며 이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출소 후 동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판단한 것이죠.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금자가 교도소에 적응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는 초반부터 금자가 제조자들을 이용하는 모습이 비추어져 금자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백 선생에 복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금자도 마음 여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질질 짜고 지랄이야 재수없게. 시간 순서상으로 금자가 처음 만난 상대는 남편과 함께 은행을 털다 감옥에 들어오게 된 우소영이었습니다. 막 교도소에 들어온 금자는 의외로 깜빵 한 구석에서 울기만 했죠. 하지만 금자는 사건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울진 몰라도 곧 이후 정신을 차리고 냉철한 해답을 찾는 성격입니다. 임신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금자는 실컷 울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녀는 빠르게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피구신으로 알 수 있는데 숨을 고르며 공을 피할 준비를 하는 금자의 모습은 이미 교도소에 완벽 적응한 모습이죠. 이후 그녀는 교도소에서 굳은 일을 자처하고 마녀까지 처치하며 제조자들에게 신임을 얻었고 친절한 금자씨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사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감옥에서 나간 뒤 백한상에게 복수할 때 제조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겉으로 잘해준 것 뿐이었지만 아무도 금자의 본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조자들은 진짜 금자가 친절한 사람이라 믿었고 그녀가 복수를 위해 잔인한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변했다며 당황해하죠.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나저나 얘 왜 이렇게 변했대? 자기 살 변했네. 박찬욱 감독은 금자와 동지들의 관계를 여성연대라고 부른다면 부를 수는 있겠지만 금자는 단순하게 여성연대만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녀를 다시 만난 동지들이 그녀에게 하나같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금자는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들을 이용해 먹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했죠. 하지만 딱 한 사람, 감옥에서부터 금자의 진짜 속내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첩죄로 감옥에 들어온 고선숙이죠. 동지에겐 본수가 있으니 이 장면은 감옥에서 굳은 일을 해도 항상 웃기만 하던 금자가 처음으로 차가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원래 고선숙은 귀가 어둡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금자는 고선숙이 뭔가를 건네주어도 그저 치매 증세의 하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구경을 넘겨보니 그 속에는 그녀가 꼭 필요한 총의 설계도가 담겨있어 놀라게 되죠. 그녀의 차가운 표정은 내가 복수하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놀라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수단을 확보하여 복수의 결의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선숙은 금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고선숙은 본인도 간첩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본뜻을 숨겨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현재 금자의 삶과 비슷하여 금자가 뭔가 숨기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백 선생은 금자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 금자의 아이를 호주로 입양 보내버렸습니다. 아이가 울면 귀찮다고 죽여버릴 법한 백 선생이지만 혹시나 금자가 출소 후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복수할 수 있으니 죽이지는 못하고 입양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혼자 남은 백 선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91년 원모를 죽인 것을 시작으로 92년 동화, 95년 세연, 96년 은주, 2000년 재경까지 시기에 일관성 없이 그냥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마다 아이를 유괴한 것이죠. 원모를 유괴했을 때는 그래도 금자가 아이를 케어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는 유괴 즉시 아이의 부모님에게 보낼 녹음을 하고 곧바로 아이를 죽여버렸다고 하죠. 영화에서는 백한상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악인의 과거에 대해 비추면 혹여나 관객들이 그를 조금이나마 동정하게 될까봐 백한상의 서사를 아예 빼버렸다고 하죠. 그가 아이들을 죽이는 이유는 오로지 돈뿐인데 그 돈 또한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 요트를 사기 위해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박찬욱 감독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는데 악인에게 동정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사치스러운 요트비라는 설정을 했다고 하죠. 백한상은 살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절대 자기 반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접점이 없어야만 범행이 드러났을 때 용의선상에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백한상은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악한 본심을 꽁꽁 숨기고 과하게 학생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금자는 마지막 복수를 하기 전 백선생이 몰래 입양 보낸 자신의 딸을 찾으러 호주로 날아갑니다. 그녀가 호주에 갔을 때 입은 옷을 자세히 보면 이 옷은 금자가 감옥에서 나온 날 입고 있던 옷으로 금자가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던 날 입은 옷과 같습니다. 즉 이 옷은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입은 옷으로 1살짜리 딸이 마지막으로 본 옷이죠. 금자는 혹여나 딸이 그때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자신을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챙겨 입고 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제니는 엄마를 꼭 빼닮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꼭 해내고 마는 강단 있는 모습이 금자를 꼭 빼닮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도 금자는 백한상이 알려준 대로 심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금자를 닮아 제니도 차에서 자신의 얼굴을 꾸미며 거울을 보는 장면도 있었고, 제니가 엄마의 숙소에 처음 왔을 때도 일부러 회전 의자에 앉아 웃으며 노래를 부르며 금자와 유사하게 연출하였죠. 하지만 제니가 엄마를 가장 빼닮은 부분은 바로 속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금자는 원모가 죽게 된 것을 사과하기 위해 굳이 원모의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인물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속죄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거나 혹은 감옥에서 형 만기를 채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비는 것이야말로 금자가 생각하는 속죄입니다. 금자의 딸도 이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간 것에 제니는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자신이 반한 것을 엄마가 제대로 지키는지 손가락을 꼽아가며 확인까지 하죠. 원래 금자의 꿈은 백한상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하는 복수는 개같은 백한상을 결박하고 높은 곳으로 끌고 가 총을 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할 때 백한상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반대로 자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총으로 쏠 것이라 생각했죠. 이후 꿈에서 금자는 아주 통쾌하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수는 금자의 상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백한상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모님. 막상 그에게 총을 쏘고 난 뒤에 금자는 웃으면서도 울먹입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복수를 끝냈구나라는 생각에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백선생에 대한 분노, 복수의 허무함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죠. 참고로 이 장면은 박찬욱 감독이 이영애 배우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추한 장면을 연습해서 지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망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며 이런 표정도 아름다웠다는 점이 약간 아쉬웠다고 하죠. 결국 금자는 복수가 끝나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이 부분을 금자의 복수가 끝나고 원모의 유령과 화장실에서 만나는 장면을 통해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뭐야, 내가... 금자는 원모에게 내가 라고 운을 뗍니다. 뒷문장을 결국 말하지는 못했지만 추측해보면 복수를 끝냈어 혹은 그래도 노력했어 처럼 자신은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원모는 금자가 백선생에게 물렸던 재가를 금자에게 물려버립니다. 더 이상 금자의 이야기는 듣기 싫다는 뜻으로 그래봤자 되돌릴 수 없어, 복수가 성공했어도 나는 이미 죽었어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죠. 이금자는 그토록 원하던 영혼의 구원을 끝내 얻지 못했다.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 금자.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화는 희망적으로 결말을 맺는데, 금자는 하얀 두부 같은 케이크에 얼굴을 받고 허겁지겁 케이크를 먹어 치웁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시작 장면과 대비됐는데, 처음 금자가 등장하는 씬에서 다른 사람들은 원래 두부를 먹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백의 색깔 두부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리라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금자만 두부를 먹지 않았는데, 이 당시 금자는 아직 해야 할 복수가 남아있었기에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자는 두부 케이크를 먹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죠. 여기에서 박찬욱 감독은 이 케이크가 금자가 직접 만든 케이크라고 밝혔습니다. 즉 금자는 전도사가 전달해준 두부가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든 두부 케이크를 먹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기 구원을 갈망하는 인물이라는 설정이었다는 것이죠. 금자의 죄책감은 현실을 원망해도 끝나지 않고 복수를 완성시켜도 끝나지 않고 이젠 자신을 용서해줄 피해자도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진심으로 속죄함에 따라 결국 케이크 먹을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나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암시하죠. 선교사가 건네주는 두부가 아니라 오직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가 신문에서 본 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아이를 유괴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임신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범인이었던 전현주는 사치가 심했는데 돈이 떨어지자 아이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이를 유괴한 것이었죠. 박찬욱 감독은 끔찍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당시 초보 작가였던 정석영 작가를 찾아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 전현주는 당시 피해자 부모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기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감독은 현실과 달리 영화에서도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반성하는 여성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석영 작가를 찾아가 한 여성이 아이를 죽이고 나서 속죄하기 위해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죠. 정석영 작가는 이 인트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단순히 죄송합니다 말로 하는 사과로는 속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이후 감독과 작가는 현실에서 벗어난 스토리를 작성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아이를 가진 여성이 다른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했을까? 그 범인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하며 시나리오를 써 친절한 금자씨가 완성되었다고 하죠. 친절한 금자씨는 라미란 배우의 영화 데뷔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연기한 오수인은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 이 역을 맡았을 때만 해도 라미란 배우는 간통이란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이 간통과의 외모는 상관이 없다 일러주었고 그 말을 듣고 편견을 깰 수 있었다고 하죠. 한편 금자의 딸 제니로 출연한 권예영 배우는 우연히 제작진의 눈에 들어 친절한 금자씨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현재는 유엔군 사령부 의장대에서 선임 참모로 의젓한 군인이 되어 근무 중이라고 하죠. 박찬욱 감독은 꼭 거대한 복수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복수는 누구나 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복수의 이야기에 끌리는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에서 복수는 더 참담하게 끝이 납니다. 책 거의 황홀한 순간의 모티브가 된 사브지안 파르드라는 여성은 15세에 강압적으로 결혼한 뒤 남편의 모진 학대와 폭력을 버티다 끝내 그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사브지안을 비난했고 결국 그녀는 남편을 죽였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죠. 이 사브지안 파르드의 사건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 작성된 소설이 책 거의 황홀한 순간입니다. 거의 황홀한 순간의 주인공 무영은 전형적으로 남편을 잘못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의 남편 희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담배를 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어달라고 명령하는 남자였죠. 희태는 청소년 시절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는 질이 좋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무영의 아버지가 희태를 측은히 여겨 새빵 한 칸을 내어주며 무영과 연을 맺게 되죠. 처음에 무영의 어머니는 다 큰 딸 무영도 있는데 저런 외간 남자를 들여야겠냐며 반대했지만 희태가 가족들에게 잘해 무영의 집 방 한 칸에 희태가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집을 비우고 희태와 무영이 단 둘이 남아있게 되었을 때 희태는 억지로 무영을 탐했습니다. 무영은 끔찍한 기분이었지만 이 일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죠. 둘이 관계를 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면 희태와 결혼시켜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영은 침실에 과도를 하나 가져다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희태가 자신이 잠든 사이 몰래 찾아올까 걱정이 되어서였죠. 의외로 그날 이후 희태는 무영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 한 명을 데려와 결혼할 거라며 무영의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었죠. 무영의 부모님은 아들처럼 키운 희태의 결혼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날 밤 무영은 혹시나 희태가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품고 희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희태는 되려 뻔뻔하게 길을 터준 것에 감사하라며 또다시 그녀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죠. 이후에도 희태는 무영을 한 달에 3-4번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그가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무영은 딸을 임신하게 됩니다. 이후 무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향을 떠나버렸죠. 무영은 서울로 올라가 남산 돈가스 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희태는 어떻게 알았는지 무영이 일하는 돈가스 집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딸이 있는 걸
안다면서 딸에게 애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설득했습니다. 무영은 딸을 위해 희태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친부인이 딸에게는 잘하지 않을까 잘못된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빠 노릇은커녕 제대로 된 인간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인 미나에게 손찌검을 했고 결국에는 성욕을 참지 못해 미나의 친구도 건드리게 됩니다. 무영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희태에게 따졌지만 희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처벌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에게 대든 무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의 뻔뻔한 모습에 딸 미나는 도마로 희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희태는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죠. 희태가 확 죽어버렸으면 소망한 무영의 마음과 달리 희태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빌미삼아 무영을 더 협박했죠. 딸 미나가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어 무영은 또다시 희태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후 태어난 희태와 무영 가족은 연향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들의 옆집에는 지환이라는 남성이 살았죠. 지환이라는 남성은 왜인지 무영과 희태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환이 자신의 명함을 불쑥 무영에게 건넸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무영의 내용은 책 거의 황홀한 순간의 소설 속 일부분입니다. 소설은 남편 희태에게 학대당하는 무영이 딸을 지키기 위해 지환과 힘을 합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무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친절한 금자씨처럼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복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책을 쓴 강지영 작가는 드라마화된 살인자의 쇼핑몰, 살인자의 쇼핑 목록 등의 원작을 쓴 작가입니다. 이번 소설도 마치 영화처럼 전개가 빠르고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데 결말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는 만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 전반에 긴장감이 깔려있어 한번 책을 펼치면 무조건 결말까지 한자리에서 완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들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거의 황홀한 순간, 저자 강지영.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